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3번 환자인 중국인 관광객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돌아다녔는데 이 환자가 들른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마트 마포점은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진단제와 치료제 개발 등 긴급 대응 연구에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제는 기존 약물 가운데 선별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나 색이 없고 조금만 들이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이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최근 기존 센서보다 작고 얇아 휴대기기에 내장이 가능한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까지 석유는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게 된 것은 석유 정제 기술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석유 정제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3번째 환자인 중국인 관광객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이 관광객은 입국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 호텔과 백화점, 마포구 소재 마트와 서대문구 신촌의 다가구 주택에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중국 국적의 23번 환자의 동선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57살 중국인 여성인 23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스 호텔에서 묵었고 지난 2일 호텔에서 나와 낮 12시에서 1시 사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차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지인의 다가구 주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쯤부터 4시까지는 서울 마포구 이마트 마포공덕점에 있다가 다시 차로 서대문구 숙소로 이동해 지난 5일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신촌에 머물 당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자녀를 포함해 가족과 친척 등 중국인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곳 서대문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23번 확진자를 포함한 일행 8명 전체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요. 23번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해당 주택에서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보건소 측은 확진자 방문시설과 주변 일대 소독을 마친 뒤 방역당국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광객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번 확진자는 입국 이후 소재불명으로 분류된 채 곳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접촉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숙박객이 이용하는 호텔은 물론 관광객 등 수많은 쇼핑객이 몰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점포에 들렀던 사람들도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23번 중국인 환자는 특히 충남 지방에 있는 유학생 자녀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해서 확진 전까지 보름 동안이나 체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곳보다 더 많은 장소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최선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3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공덕동에 있는 이마트 마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3번 확진자가 지난 2일 본점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정해진 휴점일 외에 전염병 방역으로 문을 닫는 것은 처음으로 방역을 마치고 10일 이후 다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마트 마포점도 영업 종료 방송을 내보내고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마트는 일단 오는 9일까지 문을 닫고 매일 하루 한 차례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시 문을 여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번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23일 서울로 입국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 2일 낮 12시 40분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쇼핑한 뒤 오후 2시 20분쯤에는 이마트 공덕점을 찾았고 다음 날인 3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국내 19번 환자는 17번 환자와 함께 싱가포르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9번 환자가 사는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과 인근 초등학교, 또 방문했던 아울렛까지 임시로 문을 닫는 등 불똥이 튀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 환자는 앞서 확진된 17번 환자와 직장 동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습니다. 당시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1일 인천 송도의 한 대형 아울렛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말레이시아 환자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환자는 지난 4일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일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된 뒤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사는 곳은 서울 강남의 9,5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열흘 가까이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모두 일단 좀 나간다. 아파트 방송. 딴 얘기는 없어. 걱정되지. 그리고 역동이니까 또. 그냥 알면은 피해 다니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 한 동만 좀 피해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근처 살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전화해서 나가지 말라고. 이 아파트는 환자의 집과 주변은 물론 경로당 등 주변 공동시설 대부분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아파트 단지 옆 초등학교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은 학생들을 귀가시키거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들도 일제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지난 1일 방문했던 인천 송도의 아울렛도 이틀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중시설 등에 한해 19번 환자의 동선 지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휴업 학교가 증가하자 교육부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 일수 단축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 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한 조치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천재지병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9일까지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어 171일만 수업하면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는 모두 592곳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식사 중에 혹은 같은 공간에 있다가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의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2차뿐 아니라 3차 감염도 늘고 있고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첫 3차 감염은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일산과 강남 등지를 오갔던 3번 환자에서 시작됐습니다. 3번과 밥을 먹은 친구 6번 환자가 2차로 감염된 데 이어 친구의 부인과 아들도 잇따라 발병했습니다. 6번 환자와 같은 교회 교인인 21번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접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접촉자로 분류가 되셔서 자가격리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온 12번 환자의 부인 14번 환자도 3차 감염 사례에 포함됩니다. 태국 여행 뒤 발병한 16번 환자는 딸인 18번 환자와 오빠인 22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이들을 뺀 2차 감염 사례를 보면 우한 출장을 다녀온 5번 환자의 경우 친구가 9번 환자가 됐습니다. 20번 환자는 우한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15번 환자의 처제로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데도 같은 공간에 있다가 함께 발병한 사례도 있습니다. 3번과 7번, 8번, 15번 환자는 우한의 국제 패션 센터에 있는 한국관 더플레이스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 17번과 19번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인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처럼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옮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진단제와 치료제 개발 등 긴급 대응 연구에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는 기존 약물 가운데 선별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이번 긴급 대응 연구의 방점은 진단제와 치료제 개발입니다. 정부는 당장 10억 원을 투입해 이번 달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진단제 개발은 방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으로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가운데 신종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해 치료제로 재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약을 재활용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효능이 입증된 약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력이 효과가 있는 약을 선별해서 이렇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첫 완치 사례로 퇴원한 이번 환자는 에이즈 약물 2종을 혼합한 칼레트라라는 치료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이외에도 C형 간염 치료제인 리바비린과 인터페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경구약제로 이제 칼레트라라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인터페론, 리바비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약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에볼라 치료제와 시판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치료제는 신종 코로나를 겨냥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리 국민은 신종 코로나 감염도 두렵지만 감염될 경우 주위의 비난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의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될 경우 건강 영향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황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누출된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준비된 화면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이 숨졌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강릉 펜션 사고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야영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펜션은 대상에서 빠져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방금 보신 화면이 지난 2018년 12월에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사고입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꼽혔습니다. 네. 배후에 무자격 보일러 설치 업체가 엉터리 시공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죠. 당시 사고로 일산화탄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이 다시 한번 켜지기도 했습니다. 냄새나 색이 없는 일산화탄소는 조금만 들이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네. 주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난방을 위해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고 이때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배관 시설이 설계되어 있지 못하거나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감지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걸 알아차리기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때문에 강릉 펜션 사고 이후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고 얼마 전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법안이 지난달에 통과가 돼서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 가스 감지 센서, 혹시 일산화탄소를 감지한 센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센서인데요. 네. 이 센서의 특징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작은 센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경보기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아졌죠. 네. 마치 뭐 필름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휴대용 기기에도 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서의 성능은 그럼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용으로 고안된 챔버에서 실제로 성능 시험을 해봤는데요. 네. 물론 뭐 스마트폰 안에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됐을 때 경고해 줄 수 있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서서히 일산화탄소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일산화탄소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색깔이 네. 없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일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누출이 된 상태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3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 주황색으로 변하고요. 점차 이제 농도가 높아져서 60 이상이 되면 빨강색으로 더 강한 경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숫자는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일산화탄소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된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30 ppm일 때는 1차 경고가 주황색으로 발생하고 60 ppm일 때는 2차로 강한 경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히 경보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작은 칩을 내장하는 것만으로도 일상 속에서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도입이 되면 비슷한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도 이런 게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센서의 소형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업체는 소형화를 위해서 관련 연구를 다른 기관과 함께 진행했고요. 현재는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생산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독성가스를 검출하는 데도 이 센서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재들을 조금씩 변형시키다 보면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황화수소, 수소, 그다음에 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성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 센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발전된 센서 기술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죠. 사람의 숨속에서 이 가스를 파악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사람의 숨속에서 가스를 감지하는 이른바 뭐 바이오 센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오 센서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사람 코에 있는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센서로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이른바 뭐 전자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뿜는 뭐 아세톤이나 톨루엔, 일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뭐 당뇨병이나 폐암,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센서 기술은 뭐 안전과 건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이런 센서 기술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른바 소부장, 그러니까 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참 커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센서 분야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고성능의 센서, 이런 소형화된 센서는 국내 센서 소재 산업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센서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면 센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독성가스 경보기라든지 가스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탐지기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센서를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리고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와 같은 그런 영향에서도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점차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2명이 나온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 격리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 환자 2명과 함께 3층에 머물던 고위험군 환자들은 보건당국 발표와 달리 1인실에 격리되지 않은 건데요. 많게는 한 병실에서 6명씩이나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16번 환자가 처음으로 찾은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딸을 돌보면서 자신도 치료를 받던 16번 환자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딸도 확진됐습니다.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과연 그랬을까? 하루 뒤에 찾은 광주 21세기 병원. 3층 병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환자도 여러 명이 보입니다. 3층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달리 다른 층으로 옮겨지지도 1인실로 격리되지도 않았습니다. 4분, 3분씩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나씩 분리된 데는 지금 없어요. 3층 환자 좀 그대로 있어요. 좀. 21세기 병원 3층에 격리된 환자가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을 펴 보입니다. 손가락은 모두 6개. 무슨 뜻일까요? 많게는 6명이 기존에 쓰던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6명 있어요. 3층을 그냥 안 하고 못 가놓기 상태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쓰레기가 지금 엉망이에요. 화장실이 무지고 지금. 취재 기자에게 쪽지를 던진 다른 환자도 환자 격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위생이 엉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격리된 뒤에 물과 화장지 등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이제 격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치약이라든가 화장지 그런 것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18번 환자는 오전 11시 반쯤에 여기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18번 환자가 쓰던 병실의 소독은 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너무나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환자 격리 실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초기에 16번 환자를 놓친 데 이어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의사협회가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운전기사와 영무원, 집배원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직업군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질환이 없거나 건강한 성인은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 온라인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6곳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매점 매석과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마스크 대량 밀반출을 집중 감시하고 일반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대형화물 반출 창구에 마스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다른 짐과 함께 몰래 붙이려다 적발돼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한 번에 적발한 수량만 2,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상해로 출발하는 그 외국인의 가방 속에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2,285개가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적발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매점 매석과 밀반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50개요?
앞으로 개인이 300개 초과 1000개 이하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간이 신고를 해야 하고 1000개가 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수출 물량은 이전보다 18,00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정식 신고를 거친 제품이라도 앞으로는 훨씬 까다로워진 검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상자에는 중국 옌타이로 보내는 제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11만 개 넘는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렇게 상자 하나하나 모두 개봉해서 제대로 신고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량뿐 아니라 제조 확인서와 구매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 매점 매석이 의심될 경우엔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수량 일치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요. 만약에 허위 신고죄가 판단된다면은 바로 우리 관세본부로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공항은 물론 우편물류센터와 특별 수송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종이 행주로 마스크 만드는 방법은 물론 화학약품을 이용한 손세정제 제조법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보고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방역 효과는 있는 건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최근 인터넷에서는 종이 행주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에다 고무줄을 넣고 끝부분을 스탬프로 찍어줄 거예요. 이 방법으로 마스크 보급에 나선 봉사단체까지 있습니다. 펴치는 거 정도는 좀 서로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해보자 해서.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건당국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종이행주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서 틈새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도록 물과 기름의 흡수력을 높인 종이행주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을 더 잘 빨아들여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필터의 조건 자체가 중요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인된 것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하고는 있고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종이행주로 직접 만들기보다는 추울 때 착용하는 방한 마스크가 더 낫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유튜브에는 에탄올과 정제수 등으로 손소독제 만드는 영상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 배합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대3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8대2대1 비율로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자칫 에탄올을 많이 쓰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공병과 스포이드 등 소독되지 않은 도구로 소독제를 만들 경우 오히려 발진과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준이나 질을 확인할 겨를이 방법이 없죠.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효과와 안정성이 인정된 제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수급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커지는 요즘 이런 현실을 예견한 듯한 영화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 컨테이전입니다. 이 영화는 홍콩 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바이러스로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는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염의 매개체가 박쥐이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와 매우 유사한데요. 특히 영화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공포와 사회적 혼란에 주목합니다. 생필품이나 비상용품의 사재기가 횡행해지고 무분별한 가짜뉴스까지 창궐해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경고였던 영화는 어느새 현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선 지자체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올해는 개나리와 진달래 같은 대표적인 봄꽃을 예년보다 무려 일주일이나 일찍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치 초봄처럼 포근한 겨울 날씨가 봄꽃의 개화가 빨라진 원인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에 꽃망울을 터뜨린 제주도의 유채와 철쭉. 포근한 겨울 날씨에 꽃이 계절을 착각한 것입니다. 올겨울 기승을 부린 이상 고온 현상은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도 크게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2월과 3월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봄꽃 개화도 7일에서 9일, 평균적으로 일주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3월 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루 뒤에는 부산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이어 대구 11일, 광주 16일, 서울은 20일에 노란 개나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사흘 늦은 3월 12일 제주도와 부산에서 동시에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어 21일에는 전주와 대전, 서울에서 역시 동시에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은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이후에 절정을 맞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기준으로 3월 28일쯤에는 노랗고 빨간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석유는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이 석유가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석유 정제 기술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난방을 하며 이것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합니다. 또 이것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것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은 찌꺼기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는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석유를 처음 땅에서 뽑아낼 때는 액체의 원유 형태인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석유는 휘발유나 경유 등 다양한 종류를 띠고 있잖아요. 어떻게 석유는 이렇게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석유는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역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활활 잘 타오르는 성질 때문이었을까요? 고대인들 중 몇몇 일부는 석유를 죽은 고래의 피 또는 유황이 농축된 이슬의 일종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원전 2000년경에 존재했던 수메르의 주술사들은 석유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미래를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스팔트를 재료로 조각상을 만들었던 수메르인들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 초기에는 주술적으로 사용되던 석유를 인류는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1859년 미국의 기술자였던 에드윈 L. 드레이크에 의해 석유는 조명용 램프에 사용되게 되었고, 이어 몇몇 기술자에 의해서 석유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석유 속 특정한 성분을 모아놓은 형태인 등유를 이용하면 훨씬 좋은 등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등유의 발견은 곧 석유 정제 산업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등유는 고대 연금술에서부터 출발한 액체를 분별하기 위해 탄생한 기술인 분별 증유로부터 추출되었습니다. 이 기술로부터 추출된 등유는 그 명칭 그대로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등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래에서 추출한 고래 기름을 등으로서 사용했는데요. 분별 증유를 통해 등장한 등유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럼 석유를 분별 증유라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석유는 정유 공장에서 물과 염기의 소용액으로 씻어서 냄새를 없앤 후 증류탑으로 보내 분별 증유를 합니다. 증류탑의 가열 장치에서 370도로 가열되어 기화된 상태로 증류탑 내부에 들어가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위쪽에서,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아래쪽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되죠. 석유는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가벼운 물질 메테인으로부터 순서대로 부테인, 납사,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윤활유,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체인으로 이루어진 아스팔트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석유 내부에 있는 특정한 물질들 중 일부를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이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관을 동작시킨다는 것을 인류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라는 건 알지만 뒤죽박죽 섞여 있던 탄화수소를 어떻게 각 용도에 맞게 분리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탄소의 개수에 있습니다. 탄소는 석유를 이루는 물질의 골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탄소가 얼마만큼 서로 길게 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메테인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탄화수소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은 분자들 사이의 반대를 발스 힘, 즉 분자의 부피에 비례하여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사슬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이 때문에 쉽게 기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소 사슬이 하나도 없는 단 한 개의 탄소에 수소가 결합한 분자인 메테인은 분자 간 인력이 작아 상온에서도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엄청나게 긴 탄소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스팔트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커서 거의 고체처럼 보일 정도로 점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탄소 체인의 길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자 사이의 인력, 즉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면 석유 속 다양한 길이의 탄화수소들을 같은 종류별로 모아 순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석유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석유의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CDU, 가동률이 높아졌다거나 투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CDU란 무엇일까요? CDU란 쉽게 말해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를 끓는 점으로 분류를 해주는 공정입니다. 또한 몇몇 특정 성분들의 분자 구조를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리포밍과 분별 증류의 가장 최하단에 남은 AR, 즉 대기압 정도 수준에서 매우 끈적끈적이는 형태로 남은 아스팔트와 같은 잔사유에 긴 사슬을 부숴서 연료나 원료로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크래킹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가열에 의한 분류뿐만 아니라 압력을 조절하거나 촉매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를 분류, 그리고 합성하는 선행 과정으로 원유 속 물질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바로 이 CDU, 원유 증류 공정에 포함된 기술이죠. 이렇게 여러 공정을 통해 분별 증류된 석유는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게 됩니다. 요리나 난방으로 이용되는 LPG, 승용차의 내연기관을 가동하는 데 쓰이는 휘발유, 합성수지, 합성고무의 생산에 중요한 나프타, 항공기, 제트 엔진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등유, 화물트럭에서 이용되는 경유, 화력발전소나 공장지대에서 사용되는 중유, 마지막으로 도로 위 포장에서 사용되는 아스팔트까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죠. 석유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등장해 지금까지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분별 증류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처음 알린 중국 의사 리 원량이 34세 젊은 나이로 병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은 역시 신종 코로나 때문이었는데요. 처음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린 뒤 리 원량은 중국 정부로부터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럼에도 그는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며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리 원량의 죽음을 계기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일수록 정부의 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